그날 이후로 나는 급속하게 체중이 불었다. 채열도 안 되는 사이에 4, 5kg가 불었고 그달 말경에는 예전의 내 모습과 비슷해지기 시작했다. 친머는 온갖 종류의 음식들로 냉장고를 채워놓고 내 식사에 신경을 써주었다. 그리고 내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한 듯 보이자 매일 밤마다 나를 근처의 술집으로 데려갔다. 그 술집은 별로 붐비지 않는 어두침침하고 조용한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맥주를 마시고 텔레비전으로 야구 경기를 지켜보았다. 텔레비전에 비친 잔디밭은 언제나 파란색이었고 방망이들은 흐릿한 오렌지색이었고 선수들은 어릿광대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칸막이를 친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몇 시간씩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그때가 우리 둘 모두의 삶에서 지극히 평온한 시기, 다시 움직여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춰 서 있는 시기였다. 내가 키티 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시작한 것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였다. 진머는 그녀를 보기 드물게 뛰어난 여자로 보았고 그녀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목소리에 감탄하는 기색이 섞여 들었다. 심지어 그는 만일 자기에게 애인이 없었다면 그녀에게 정신없이 빠져들었을 것이라고 한 적까지 있었다. 그의 말로는 자기가 그때까지 만났던 어떤 여자도 그녀만큼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가 어떻게 나처럼 따분하고 괴팍한 녀석에게 끌릴 수 있었는지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됐다. 난 그 여자가 나한테 끌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대답했다. 키티는 단지 마음씨가 착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내가 불쌍하게 여겨져서 손을 써준 거지.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은 걔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나는 키티를 거의 매일같이 봤어. MS 근 3주일 동안 매일같이. 그 여자가 네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건 말도 안 돼. 내 말을 믿어. 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까. 키티는 정신 못 차리게 너를 좋아하고 있어. 그렇다면 어째서 나를 보러 오지 않는 거지? 바쁘니까. 줄리아드에서 강의가 시작됐고 또 그 밖에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있거든. 그건 몰랐는데. 물론 몰랐겠지. 그건 네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너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냉장고를 뒤지거나 내 책을 읽었지.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설거지를 해보려고 했고. 그러니 네가 뭘 알 수 있겠어? 난 점점 나아지고 있어. 며칠만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육체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네 정신은 아직 한참 멀었어. 그게 무슨 소리지? 그건 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봐야 한다는 뜻이야, MS. 넌 네 상상력을 이용해야 돼. 나는 늘 내가 상상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점점 현실적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 실제적이 되려고. 너 자신에게는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가 못해. 너 키티가 왜 뒷걸음질 친다고 생각하니? 그 여자가 왜 너를 보러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바쁘기 때문이지. 네가 방금 그랬잖아. 그건 얘기의 일부일 뿐이야. 너 말을 빙빙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데이비드. 나는 단지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려는 거야. 좋아. 그렇다면 그 다른 부분이 뭐지? 신중함. 그건 내가 키티를 묘사할 때 쓸 법한 표현과는 다른데. 그 여자는 아마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자발적일 거야. 그건 맞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자제심, 정말로 민감한 감정이 있어. 그 여자는 나를 처음 만났을 때 키스를 했어.
너 그거 알고 있었니? 내가 막 떠나려는데 길을 막아서더니 내 목에 팔을 두르고 입술에다 진한 키스를 했어. 그런 건 세심하다거나 삼간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였어. 진한 키스였니?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굉장한 키스였지. 내가 경험해보는 즐거움을 누렸던 키스 중에서 가장 멋진 키스. 너 알고 있지? 그게 네가 하려는 말을 정확히 증명한다는 거.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 단지 일시적인 기분에서 생겨난 일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아니, 키티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 그 여자는 충동을 따르긴 하지만 그 충동은 지식의 한 형태이기도 해. 넌 아주 굉장히 자신만만하구나. 그 여자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봐. 키티는 너한테 반했고 네 입술에 키스를 했고 너를 찾으려고 모든 일을 제쳐뒀어. 하지만 넌 그 여자한테 뭘 해줬지? 아무것도 없어. 하다못해 뭘 해주려는 기미조차도. 키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건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걸 생각해봐, 포그. 키티는 네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넌 그 여자한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지도 않으니까. 어쩌면 그런 걸 바랄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요구를 하지는 않아. 다른 사람을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의사에 반하는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거야. 키티가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너한테 마음이 있다는 내색을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걸? 신중한 태도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 여잔 벌써 너무 멀리까지 갔고 이제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 네가 말하려는 요지가 뭐냐? 그건 모두 너한테 달렸어, 포그. 다음번 행동을 취할 사람은 바로 너야. 키티가 진모에게 얘기해준 대로라면 그녀의 아버지는 혁명 이전의 중국에서 국민당 장군이었다. 1930년대에 그는 이미 북경시장인가 군사정부 책임자 자리에 있었는데 비록 장개석의 측근들 가운데 하나이긴 했어도 언젠가 주은래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다. 장개석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구실로 그를 감금했을 때 안전하게 시외로 빠져나갈 방법을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국민당의 기치에 변함없이 충실했고 혁명 후에는 장개석의 다른 추종자들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갔다. 키티 우의 집안은 2명의 정씨가네와 2명의 첩, 5명인가 6명의 자녀들, 그리고 한 무리의 하인들로 이루어진 대가족이었다. 키티 우는 1950년 2월 두 번째 첩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로부터 16개월 뒤 우 장군이 일본 대사로 임명되자 그녀의 집안은 도쿄로 옮겨갔다. 직선적이고 다루기 어려운 장군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김으로써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를 타이페이의 권력 핵심부에서 제거하는 그 방법은 장개석 측의 교묘한 인상의 이동이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때 우 장군은 60대 후반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의 시절은 분명히 끝나 있었다. 키티는 도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미국으로 건너와 학교를 다녔고 그 덕분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또 그녀는 특권적인 상황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향유하기도 했다. 발레 레슨, 미국식 크리스마스, 운전사가 딸린 상용차. 하지만 그 모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이 차이가 가장 적은 이복 언니와도 10살이나 차이가 났고 스위스에서 살고 있던 은행가인 오빠는 그녀보다 30살이나 더 위였기 때문이었다. 그보다도 더 나빴던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두 번째 첩이라는 사실이었는데 그것은 가족의 위계 질서에서 잘 나가는 하인만큼도 힘을 쓸 수 없는 지위였다. 64살 된 정식 부인과 52살 된 첫 번째 첩은 젊고 매력적인 키티의 어머니를 시기했고
집안에서 그녀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 상황은 키티가 진머에게 설명해 준 대로라면 왕조 시대의 중국 궁전에서 사는 것과 좀 비슷했다. 시중을 드는 경쟁자들, 파벌, 비밀스러운 책략과 조용한 음모, 거짓 웃음. 장군은 여관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을 때면 질이 별로 안 좋은 여자들의 애정을 얻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도쿄는 유혹이 많은 도시여서 그런 애정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끝없이 널려 있었다. 마침내 그는 어떤 미망인을 손에 넣은 다음 그녀에게 근사한 아파트를 사주는가 하면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꽃과 보석과 스포츠카까지 사안기면서 돈을 물쓰듯 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물건들로는 충분하지가 못했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 정력치료법으로도 흐름을 돌릴 수는 없었다. 장군에 대한 그 미망인의 관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우 장군은 예고 없이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섰다가 그녀가 어떤 젊은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뒤이어 벌어진 싸움은 끔찍했다. 고함을 지르는 소리, 날카로운 손톱, 찢기고 피가 밴 셔츠. 그것이 어리석은 노인의 마지막 미망이었다. 장군은 집으로 돌아와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셔츠를 방 한가운데 걸어놓고 거기에다 그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적힌 쪽지를 붙였다. 1959년 9월 14일. 그는 남은 평생 동안 그 셔츠를 거기에 걸어두고 자기의 망가진 환상을 되새기는 징표로 삼았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키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나로서는 사망의 원인이나 그 당시의 상황은 알 수 없었다. 그 무렵 우 장군은 80이 넘어 건강을 잃은 뒤였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막내딸에게 소나기 같은 애정을 퍼부어 미국에 있는 사립기숙학교로 유학을 보내주었다. 키티가 매사추세츠에 도착해서 필딩 아카데미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것은 겨우 14살 때였지만 타고난 재능을 지닌 덕분에 적응을 하고 제자리를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연기를 하고 무용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곳에서 4년 과정을 마쳤을 때쯤 그녀는 자기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라면 대만이나 다른 어떤 곳으로도 아니었다. 미국은 이미 그녀의 나라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물려받은 얼마 안 되는 유산을 교묘하게 굴려서 뉴욕으로 옮겨오는 비용과 줄리아드의 수업료를 감당할 수 있었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당시 그녀는 뉴욕에서 1년이 넘게 살았고 2학년 과정을 막 시작한 참이었다. 귀에 익은 얘기 같지 않니? 지머가 물었다. 귀에 익어? 내가 되물었다. 그건 내가 들어봤던 얘기 중에서 가장 색다른 건데. 표면적으로만이야. 지방색을 좀 긁어내고 나면 내가 아는 사람과 거의 같은 얘기가 되지. 물론 몇 가지 세세한 사항들은 더하고 빼고 해서 말이야. 그래,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폭풍 속의 고아들, 뭐 그런 거겠지? 바로 맞췄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머가 한 말을 생각해 보았다. 어떤 닮은 점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 마침내 내가 덧붙였다. 하지만 너 그 여자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그걸 확실히 알 길은 없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라면 틀림없이 사실일 거야.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놀랄 일이겠지.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훨씬 더 뒤에 내가 더 키티를 잘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녀가 어느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달의 궁전 여기까지입니다.